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 연구교수 장수환입니다. 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도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나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쎄라는 거죠. 아름답다, 근사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바나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의 양식은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등의 다양한 양식인데요. 이는 유럽의 관광도시에 비하면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잘 관리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별로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매력 있다인데요. 어떤 때 매력 있다고 느낄까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지만 제게는 나름의 이야기가 있을 때 다양한 색이 느껴질 때입니다. 아파트가 즐비한 한국의 도시 경관을 보다가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아바나의 공간, 그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일상을 본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 선 안에 쿠바의 위치가 보입니다. 쿠바 섬 오른쪽 상단 위에 아프리카 위에 있는 스페인이 보이고요. 쿠바 섬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길쭉하게 나온 미국의 플로리다가 보입니다. 역사에 따라서 스페인과 미국이라는 두 열강의 강력한 영향하에 쿠바는 놓여 있었습니다. 쿠바를 있게 한 주요 사건의 연도를 적었는데요. 역시 이 연도는 쿠바의 수도에도 중요한데요. 1492년 지금의 스페인, 당시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1세는 이슬람 세력을 피해 인도로 닿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서인도 탐험을 후원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 콜럼버스는 쿠바의 동부지역, 지금의 올긴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 얼마 뒤인 1511년에 스페인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쿠바의 탐험을 시작하고요. 1514년부터 스페인 군대 한 5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쿠바의 동부에서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마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바나가 위치하게 된 것은 1519년입니다. 정식 도시명은 산 크리스토발 델라 아바나였습니다. 쿠바는 1519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1898년에 독립합니다. 이후 3년여 동안 미군정을 거칩니다. 미군정 거친 이후 1902년부터 1959년까지 혁명이 일어나는 59년까지는 쿠바 공화국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이전에도 미국은 쿠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쿠바의 독립 이후 쿠바의 공화국 시기에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갑니다. 더구나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으로 미국인들은 향락을 찾아 쿠바로 여행을 하고 당시 미국의 부자들은 쿠바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쿠바 혁명 당시 쿠바 혁명 정보에 전복을 수차례 꾀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196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과 쿠바는 국교를 단절하고요.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이후 오바마 시대를 지나서 트럼프 정부 때 다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아바나 도시 공간에 겹겹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프라도 거리를 찍은 것이고요. 그 거리에 유명한 건물인 카피톨에서 맞은편 건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거리는 스페인 식민지 시기인 1770년대에 건설되어서 1920년대 공화국 시기에 한번 단장이 됩니다.
이 지도는 아바나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15개의 보로스, 그리고 105개의 콘세우스 포퓰라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올드 아바나는 이 지도에서 이 04번에 해당됩니다. 스페인 원어로 올드 하바나는 아바나 비에하입니다. 오래된 아바나라는 뜻이죠. 아바나 비에하의 약 2분의 1 정도는 역사 중심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중심지구에는 오래된 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1982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이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바나에서 여행객들이 주로 많이 가보는 지역으로는 이 아바나 비에하 04번 외에도 03번인 센트로 아바나, 그리고 베다도라고 불리는 02번 지역입니다. 베다도의 행정구역 명칭은 플라사 델라 레버라시온입니다. 아바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스페인, 중세와 르네상스, 기독교와 이슬람, 다양한 건축 양식, 거리 발달로 본 공공성, 역사와 지속성입니다. 각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바나는 약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건축과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의 도시 특징이 이 아바나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와 이슬람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바나를 건설할 때 당시 스페인 남부에 기술자들을 데려왔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영향이 지속되었었고, 이슬람 세력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 지역에 남아있던 이슬람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자신들의 예술 양식을 발전시킵니다. 카톨릭 영향권 하에서 이슬람 양식을 발전시킨 거죠. 이후 이러한 이슬람 양식은 스페인이 점령한 중남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바나에서도 그 이슬람식 건축적 요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건축 양식인데요. 도시 역사 500년만큼이나 다양한 건축 양식이 아바나에 들어서 있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지은 르네상스식 요새에서 시작하여 신고전주의, 절충주의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을 아바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길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거리 발달로 그 역사를 통해서 본 도시 공간에 구현된 공공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바나 비하에 들어서면 이렇게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골목이라기보기에는 센트로 지역이기 때문에 아바나 비에하, 그러니까 올드 아바나 지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로 좁은 골목들이 있었는데 이 폭 4m의 길을 벗어나 넓은 산책길이 나온 것은 아바나 도시 형성 이후 약 250년이 지난 17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의 지속성에 대해서 아바나가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어떤 도시 모습을 남겨줄까요? 도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인의 영향입니다. 쿠바는 약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스페인은 쿠바뿐만 아니라 현재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몇 개의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 후반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는 인디아스법을 만들어서 스페인 그 중남미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정주지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시면 1573년 아바나의 초기 도시 모습입니다. 격자 모양의 도시 계획이 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요새가 보이고 그 아래 작은 나무 그림이 나와 있네요. 중앙의 사진은 이 요새의
사진입니다. 2018년의 모습인데요. 카스티오 델라 레알 푸에르사라는 요새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져 있죠. 이 지역과 인근의 아르마스 광장에서 도시가 시작되었고, 왼쪽의 지도에서 보았던 그 나무 그림은 아바나의 첫 도시를 세우면서, 이 당시죠. 이 도시를 세우면서 첫 미사를 올린 장소입니다. 첫 미사를 올린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이 1828년에 세이바나무 아래에 첫 미사 장소를 기념해서 엘 템플레테를 만듭니다. 아바나 도시 특성은 조밀한 격자, 그리고 좁은 거리 체계, 그리고 경계벽을 공유하는 벽과 벽이 공유돼 있죠. 붙어 있죠. 이런 특징과 내향적인 건축 양식, 건물로 들어서면 나타나는 앞마당, 중정 등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다른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개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카디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라는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쿠바의 아바나의 골목입니다. 스페인은 중남미의 식민도시를 건설하는데 스페인 남부지역, 안달루시아 지역에 기술자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카디스와 우엘바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로의 4번의 항해에서 출발지거나 도착지였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카디스는 중남미 식민지에서 드나드는 선박의 독점 무역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717년에서 1718년 사이에 스페인 세비야에 있던 인도 무역관이 카디스로 이전합니다. 카디스는 만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면서 남북 아메리카와 필리핀 등 다른 항구들과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지는 데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전략적 위치 덕분에 18세기에 이 도시는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아메리카에서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수송 무역이 일어났고 카디스는 그 무역에서 아메리카와 연결하는 독점 항구였던 도시입니다. 한편 1607년 쿠바를 비롯해서 현재의 플로리다 지역과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지역을 묶어서 스페인은 쿠바 총동령으로 정비합니다. 그 중심에 아바나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의 카디스와 쿠바의 아바나 사이의 긴밀한 인적, 물적 이동을 생각하면 이 비슷한 도시 경관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아바나의 두 번째 특성은 중세와 르네상스 도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세 도시 특성 중 하나는 성당과 성당 광장, 그리고 교구로 분할된 도시 영역, 성벽일 겁니다. 이 지도에서 왼쪽 지도는 1691년에 작성된 것인데요. 아바나 비에하, 그러니까 이 오래된 아바나 지역에 방벽이 그려져 있고 방벽 안에 도시에 교구로 나누어진 빨간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바나는 스페인의 식민지 도시로서 중세 도시의 비정형적인 그런 설계보다는 좀 더 정형화된 도시 구조를 보입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도시 구조는 식민지에서 주로 보이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건설과 관리, 통제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이 방벽의 사진입니다. 1674년 그 당시 도시 주위에 아바나의 그 당시의 도시 영역 주위겠죠. 도시 방벽을 짓기 시작했고 이 방벽은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1797년에 완성이 됩니다. 도시 방벽의 두께가 상당합니다. 유럽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바나 성당과
그 광장은 도시 구조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카톨릭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중세 도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아바나 성당에서 그 앞면을 보고 찍은 주변의 건물과 광장 모습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광장을 둘러싼 테라스와 이 회랑에 있는 이런 건물들로 광장을 둘러싸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의 특징입니다. 아르마스 광장이나 구광장 역시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앞에서 중세 도시, 기독교의 영향이 아바나에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슬람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스페인 남부 지역인 안달루시아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그 지역을 장악했던 711년부터 1492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슬람 지배에 놓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 세비야 그리고 그라나다 등이 이 안달루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예술 양식은 안달루시아 예술 양식이라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깔리빨, 타이파스, 알모라비데, 알모하데, 나사리테, 무데하르입니다. 특히 마지막 무데하르의 시기를 보시면 이 시기에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형성 기간이 걸쳐져 있죠. 그래서 중남미 건축 양식에서 무데하르 양식 또는 스페인 무데하르 양식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데하르 양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편자형의 아치, 둥근 천장, 그림이나 조각으로 장식된 목재로 된 천장, 기하학적 디자인, 그리고 벽과 바닥 표면 장식에 이용된 정교한 패턴의 타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다양한 이슬람 양식이 아바나에 있는데요. 역시나 아바나에 있는 도시 건물의 다양한 아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르마스 광장에 있는 세군도 까보라는 건물의 이 건물의 외부와 내부로 이어지는 이슬람식 공간인 이완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아바나에서는 이완이 적용된 그런 주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문은 역시나 아바나에서 찍은 건데요. 이슬람식 독특한 창문인 무시라비아입니다. 스페인이 지금의 아바나만의 도시를 만든 것은 1519년이니까 500년이 된 도시입니다. 물론 서울은 그보다 더 오래된 도시이지요. 아바나는 오래된 도시만큼이나 다양한 시기의 건축 양식이 들어서 있습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아바나 비의 하에 있는 역사 중심 지구의 3,370여 개의 건축물의 양식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출처는 아바나 역사사무소라고 하는 곳에서 얻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절충식 양식으로 약 50%를 차지하는데요. 절충식 양식은 대부분 20세기 전반에 지어졌는데요. 20세기 전반이라고 하면 1900년대 전반. 우리가 아바나 비에하, 특히 이 역사 중심 지구에 갔을 때 우리는 이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수백 년 된 건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년 된 건물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920년대 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진 시점에 따라 당대 건축 양식이 많이 남아있고 1900년대 가장 많은 건축 양식은 절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양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약 20%가 남아있는데요. 이 시기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는 쿠바에서 신고전주의 양식이 유행했던 시기인데요. 유럽에서 시작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유행했던 시기보다는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 지어진 현대적 양식, 포스턴
포스트 모던 양식 등이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도 남아 있고요. 왼쪽 사진은 말레콘 해안가의 낡은 건물을 찍은 것입니다. 4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은 이 건물들이 복원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바나의 건축물의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바나 역사연구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2011년, 2015년, 2016년 역사 중심 지구의 3,507개의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하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양호하거나 보통 수준의 건축물 상태를 보이는 그런 건물의 수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나쁨이나 매우 나쁨 상태의 건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전체 건물, 그러니까 역사지구 전체 건물의 약 30%가 나쁨 수준이었고요. 약 9%는 매우 나쁨의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은 아바나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쿠바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다른 지역 대성당과는 다른 절제된 정교한 바로크 양식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타워가 보이고요.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이 창인 타워의 구멍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최근 복원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사진은 그란 호텔입니다. 제가 갔을 때 운이 좋게 신축 건물에 기존의 건물의 정면, 그러니까 파사데를 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보 1등급 건물인 카피톨리오와 중앙철도역입니다. 아바나 비에하의 격자만 거리를 보여주는 구글 지도에 몇 가지를 표시하였는데요. 하얀 선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폭 4m의 내외의 좁은 길을 스페인어로 까에라고 합니다. 이 좁은 길들을 까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심적인 길은 오비스포였습니다. 아르마스 광장에서 도시 방벽의 문까지 연결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바나 형성 초기에 도시 성장의 주축이 되었던 또 다른 길인 까에 오피시오스, 까에 메르카데스가 있습니다. 까에 오피시오스는 샌프란시스코 광장에서 아르마스 광장까지 연결된 길이고요. 까에 메르카데스는 구 광장과 성당 광장을 연결합니다. 오비스포 거리 양좌우로 평행하게 달리는 18개의 까이가 있고요. 이 까이와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는 10개의 까이가 만나서 180여 개의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공의 공간의 시작으로 알라메다, 아베니다, 파세오를 적었습니다. 알라메다, 아베니다, 파세오는 거리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까에와 다른 길의 명칭입니다. 까에보다는 폭이 넓거나 가로수가 있거나 도로의 중앙에 산책로가 있는 거죠.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에 쿠바는 설탕과 커피 등 그 당시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기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요. 이런 경제적 호황은 개인적으로는 웅장한 저택에 반영이 되고 공적으로는 도시 공간에 유입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바나만을 끼고 공공 산책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산책로는 과거에는 자주 침수되었던 땅입니다. 12만 8천 평방미터를 매립해서 왼쪽 지도에 표시된 검정선처럼 카스티오 델라 punta 인근 아베니다 칼로스 마뉴엘 데 세스페데스에서 시작해서 산페드로, 아베니다 데 파울라 데 산파라도스까지 연결되는 길을 만듭니다. 이는 그 당시 이 좁은 까에에서는 볼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스페인이 아바나를 도시로 만든 지 250년 만에 기존의 빽빽한 거리, 까에와는 다른 거리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거리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아바나비에하의 아르마스 광장 인근인데요. 쿠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들릴 정도로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리 공연이 자주 열립니다. 그러나 관광객보다 현지 아이들이 더 즐기는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1772년 도시의 방벽 바깥쪽으로 큰 길이 놓이게 되는데 알라메다 2세가 만들어집니다. 길의 이름에 알라메다가 붙여진 거죠. 근데 이 길은 나중에 이름이 파세오로 바뀝니다. 알라메다나 파세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 길가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파세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이 산책로가 양 도로의 중앙에 놓여 있죠. 1770년대에 만들기 시작한 이 거리가 완성된 것은 1830년대 중반인 당시 쿠바 총독이었던 미구엘 따꼬네 시기였습니다. 이 거리는 아바나 비에하와 센트로 아바나 사이의 경계와 같은 큰 길입니다. 말레콘에서 시작해서 유명한 분수인 푸엔테 델라 인디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거리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이 그란 테아트로가 현재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있었던 건물은 1838년에 개장했었던 따꼰 테아트레 그 자리에 지금의 그란 테아트로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극장 바로 옆에 쿠바의 옛 의사당 건물인 카피톨이 보입니다. 이 거리는 1828년에 재단장합니다. 지금은 알라메다 이사벨 2세로 불리지 않고 파세오 데 마르티 또는 간단하게 프라도라고 불립니다. 아바나는 어떻게 지속되어 왔을까요?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지도는 1691년의 지도이고 오른쪽 지도는 1853년의 지도입니다. 도시 방벽 안의 격자망은 대략 180여 개의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모양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격자망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런 공간적 제약 속에서 아바나는 지속해 갑니다. 왼쪽 지도에 검정 블럭이 보이죠? 몇 개의 검정 블럭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검정 블럭이 의미하는 것은 1691년 이 지도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던 격자가 이 1853년의 지도에서 합병된 것을 확인하고 제가 검정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주로 도시 방벽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격자의 합병이 일어납니다. 왼쪽 지도에서 빨간 무늬로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빨간 블록이 의미하는 것은 1691년 지도에서는 하나였던 격자가 1853년 지도에서 분할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1691년과 1853년의 지도에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바나만 인근에 접한 지역에서 일어난 토지 이용이 세분화 또는 정리입니다. 아바나만 인근은 자주 침수됐던 지역이었고 이곳을 간척을 통해서 육지를 확장하고 산책로로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바나 비에하를 넘어서 도시 확장이 된 도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표시를 제가 했는데요. 올드 아바나 서쪽으로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뿌라도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파세오 델 뿌라도라는 거리가 여기에 구 아바나와 센트로 아바나 사이에 있고 도시는 점점 확장해 갑니다. 유명한 거리, 도시 확장의 주요 역할을 했던 거리, 파세오 델 프라도, 산하 칼로스, 그 다음에 칼사데 인판타, 칼사데 델 세로, 그리고 칼사 델
옥토브르가 나옵니다. 이 도로 길들은 도시 확장의 경로가 되는 것이죠. 도시 확장은 해안가인 이쪽이 지금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말레콘입니다. 말레콘 해안가죠. 말레콘 지역에서 시작해서 좀 더 내륙인 센트로 아바나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확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도로는 이 말레콘 해안선과 평행하게 달리는 산하와 칼로스 3세, 아베니다 칼로스 3세였습니다. 그리고 구 아바나의 남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데 깔사다라는 길이 생깁니다. 이 깔사다 인판타의 사진 거리 모습이 지도 위에 있습니다. 주로 신고전주의 양식의 포르티코를 가진 주택이 양가에 들어서 있습니다. 깔사다 세로는 남서부로의 도시 확장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길인데요. 약 3km 뻗어 있습니다. 1800년대 남서부 지역으로의 도시 확장에서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인 아바나 비에하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요? 격자와 같은 도시 구획에서의 변화는 없었지만 개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한 주택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사델 프란시스코 델 피코라는 건물인데요. 누구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델 피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베나 비에하의 까에 아마르구라에 위치한 식민지 대주택입니다. 왼쪽은 복원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복원 후 사진입니다. 웅장한 정문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코 양식의 선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쿠바의 상류층이 거주하던 전형적인 주택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 갈리시아에서 아바나에 이주한 알프레스 프란시스코 델 피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택과 노예를 저당 잡히고 우리가 앞에서 본 카스티오 델라 레알 푸에르사에서 총독에 의해 집과 노예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1759년의 일입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이 주택의 주요한 모습이 형성된 것은 그 경매에서 마테오 레가다스가 이 집을 인수한 후 재건축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후 19세기 이 집의 주인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였고 이 집을 임대합니다. 그때부터 이 집의 거주 공간과 상업 공간이 분리되고 각각의 목적으로 따로 임대하기도 합니다. 1860년대에는 쿠바 타바코 산업에 일생을 보낸 에렐라 볼릿이 이 집에 거주했으며 1927년에는 상인이면서 칼로스 아놀드손 회사의 운영자이기도 한 그러면서 또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영사였던 칼로스 아놀드손이 거주합니다. 1900년대 후반에는 이 집은 다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 복원된 이 복원 이후로는 사회주택인 비비엔다 소시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역사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1700년대 중반 건축물로 스페인 무데아르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주인이 1900년대 초, 1800년대 초에 집주인이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이주했다. 우리가 그 도시확장의 그 길을 봤잖아요.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집주인의 이주가 있었고 1800년대 초반에 집주인이 이주했고 그에 따라 이 주택을 상업공간과 거주공간으로 분류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쿠바 혁명 이후로는 이런 대규모 주택들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이 되었죠. 아바나에 대해서 현지 도시계획가인 마리오 꼴라의 BBC 인터뷰 내용입니다.
멀리서 보면 열대 햇빛 아래에서 매력적으로 발해있지만 가까이 보면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 역시 이 낡은 도시에서 매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 감정을 제가 짤막하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어도 부수고 쥐어대는 탐욕과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찾고자 떠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음을 알 때가 오면 그때는 과거의 것을 꺼내어 택 얹고 입혀서 남김없이 누리려니 과거의 삶이 도시에 남기를 바라는 이방인의 바람은 낡은 집에서 매일 몸을 뉘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이기적이다. 삶이 곧 사라져가는 것임을 고작 100년이 된 집에 사는 사람이 알기에 도시는 화려함도 웅장함도 아닌 그저 많은 생각과 감정과 오가는 일상만이 남아있다. 남루하나 찬란한 벽, 창문에 걸린 빨래는 수줍게 때로는 대담하게 바람 따라 춤춘다. 그들의 열정에 취하다가 망연 속에 빨려들다가 이방인의 그림자는 기웃된다. 단순하나 세련된 움직임, 보잘것없으나 더할것없는 삶, 바랬으나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도시. 소소하나 마술적이고 낮으나 멀리 보인다. 평온한 듯 곰작대고 조금 다르나 궁금해지는 골목. 굳이 가서 이곳처럼 그곳 그림자도 흔들린다. 네, 이렇게 옛것이 남기를 바라는 이방인의 마음과 그곳에서 직접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집에 대한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아바나가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축약적으로 500년의 고도인 아바나의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구도심 지역인 아바나 비에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상하수도, 도로 등 현재 필요한 기반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민의 생활은 불편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어놓은 제한된 공간, 이미 구획되어 있는 그 격자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미래의 사람들의 공공 공간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도 서울 안에도 오래된 지역이 있습니다. 북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왜 오래된 지역을 찾아갈까요? 나름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리고 저마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서울의 일반적인 거주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아파트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저 높은 아파트에 길게 그리워진 그림자가 어디까지 닿았나 보게 됩니다. 햇빛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은 도시에서 사치일까요? 저 높은 건물들은 지어진 지 40년이 지나면 해체될 것입니다. 해체로 인한 폐기물,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고요.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